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최고급 베네치아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서유진의 몸을 감싸 안았지만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대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완벽한 메이크업 정교하게 따 올린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텅 빈 눈동자의 생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지만 유진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와 같은 심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그 완벽함은 교묘하게 짜인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의 산물이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SJ건설은 갑작스러운 자금난과 연이은 악재로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바로 국내 굴지의 태강그룹, 그리고 그의 후계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SJ건설의 부채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진과의 결혼을 요구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아버지를 위해 유진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할지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아마도 신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리라. 유진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혁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틈으로 그의 비서와 나누는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을 가장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만함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세호 회장님은 아직도 자네가 은인인 줄 아시더군. 참 순진한 분이야. 비서의 아첨 섞인 목소리였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민혁의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은인 내가 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멍청이일 뿐이지. SJ건설의 자금줄을 막고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게 누군데. 결국 제 발로 무릎 꿇고 딸까지 바치더군. 모든 게 내 계획대로였어. 이제 SJ건설은 물론이고 저 예쁜 인형까지 내 손에 들어왔으니.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은 잔인한 계략이었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적의 손에 노란한 어리석은 짓이었다. 유진은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비서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떠벌렸다. 어떻게 SJ건설의 오랜 파트너들을 회유했는지, 어떻게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켰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자비로운 해결사인 척 나타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지. 유진의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매일 밤 술로 지새우던 모습,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결혼을 결심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저 남자 강민혁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순종적인 약혼녀 희생적인 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서유진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가족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가족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넘겨주는 굴욕적인 항복일 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저 악마 같은 남자의 소나귀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대화 소리가 멎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가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베일을 벗어던지고 드레스의 긴 뒷자락을 움켜쥐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밖은 하객들로 붐빌 것이고 경호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심이 있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와 굴욕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다행히 비어 있었다. 예식이 곧 시작될 시간이라 모두가 식장 안으로 이동한 모양이었다. 유진은 드레스 자락을 든 채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내디뎠다. 구두는 이미 대기실 한쪽에 벗어던진 후였다. 그녀는 결혼식장이 아닌 비상구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끼쳐왔다. 낡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또 아래로 그녀는 정신없이 내려갔다. 화려한 예식장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몇 층을 내려왔는지 모를 때쯤 마침내 1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이 보였다. 문을 열자 세찬 빗줄기가 그녀를 덮쳤다. 밖은 이미 밤처럼 어두웠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 비가 자신의 모습을 감춰줄 것이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정성 들여 올린 머리는 빗물에 젖어 엉망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리자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화려했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흠뻑 젖은 생쥐꼴에 처량한 여자만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강렬한 빛이 그녀를 비췄다. 급정거하는 타이어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멈춰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녀는 팔로 눈을 가렸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낮은 구두 소리가 빗속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는 유진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유진은 천천히 팔을 내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유진은 경계심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남아있기나 할까? 괜찮습니까?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은 그 건조함 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비웃거나 경멸하는 톤은 아니었다. 유진은 대답할 기운도 없이 그저 고개만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들고 있던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일단 일어나시죠. 이러다간 큰 병이 나겠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해 보였다. 유진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길 위에서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손을 잡았다. 남자의 손은 차가운 빗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절망에 빠진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권지훈의 차는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서유진은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렸고 도시의 불빛들은 그 뒤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조금 전까지 맨발로 빗속을 달리던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흠뻑 젖은 드레스 자락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한 마음의 추위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옆자리의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유진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힘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익숙하게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정적이 내려앉자 유진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기묘한 상황을 인식했다. 생면부지의 남자를 따라 그의 집까지 와버린 것이다. 경계심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내리시죠. 우선 젖은 옷부터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행동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렸다. 무거운 드레스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이 따라 들어서자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집안은 온통 흰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했다. 넓은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마치 집주인을 그대로 닮은 공간이었다. 지우는 유진에게 욕실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다.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갈아입을 옷은 문 앞에 두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욕실로 들어갔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은 웬만한 방 하나 크기만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꼴을 보았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엉망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흙탕물 범벅이 된 웨딩드레스가 기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맡기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드레스와 함께 지난 몇 시간의 끔찍했던 기억을 모두 씻어내고 싶었다. 한참 후에 욕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정말로 잘 개어진 회색 트레이닝복과 부드러운 수건이 놓여 있었다. 같은 시각 폐허가 된 결혼식장에서 강민혁은 분노에 찬 고해성을 지르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이미 돌아갔고 텅 빈 홀에는 값비싼 꽃장식과 엎질러진 샴페인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다. 크리스털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찾아내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그의 비서와와 경호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감히 이토록 모욕하다니.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오점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어 발밑에 무릎 꿇리고 자신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서유진과의 결혼은 SJ건설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신부가 사라진 이상 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태강그룹 후계자 결혼식 당일 신부에게 파혼당하다. 사라진 SJ건설의 딸 행방은 어디에?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르는 기사 제목들이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비서에게 으르렁거렸다. 언론부터 마가 서유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라도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거나 다른 남자가 있었다거나 뭐든 좋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다. 한편 거실로 나온 유진은 지훈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옷은 그녀에게 너무 컸지만 편안하고 따뜻했다. 지훈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눈길조차 거의 주지 않았다.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에게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셔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폐를 많이 끼쳤네요.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다. 지훈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담담했다.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하세요. 내일 아침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령도 제안도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강민혁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지훈은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소파에 작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공영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빗속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한 결의가 뒤섞인 듯한 복잡한 눈빛.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연을 가진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잠시 후 그는 습관적으로 켜놓았던 벽걸이 TV의 뉴스 채널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화면에는 오늘 실종된 SJ건설 서유진 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유진의 약혼식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훈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권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강그룹의 강민혁. 자신의 회사인 유성 FNC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비열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온 남자. 그리고 서유진은 그 남자의 신부가 될 뻔한 여자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왜 그런 모습으로 도망쳐야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지훈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렸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사람. 그는 강민혁과 태강그룹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서유진은 그들의 가장 최근 희생양일 터였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숙적인 강민혁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그는 이대로 그녀를 다시 폭풍우 속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강민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라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우연한 하룻밤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며칠이 흘렀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섬과 같았다. 서유진은 그 안에서 점차 육체적인 안정을 되찾아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한 옷과 정갈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밤에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폭풍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자신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강민혁은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비운의 약혼자로 유진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칩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강민혁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SJ건설을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되찾아와야 했다. 결심이 서자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다시금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앞에 멈춰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세질 수는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그 말의 진위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어디로 갈 생각이지? 강민혁이 온 세상을 뒤지고 있는데 당신 혼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숨어 지내는 대신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강민혁에게 맞서 싸우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실력도 인정받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SJ건설에 대한 내부 지식을 이용하면 강민혁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은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한 인간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논리와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강렬한 생명력을 보았다. 어쩌면 처음 그녀를 차에 태웠을 때부터
그는 이미 그녀의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돌아와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 여성의 이력서가 띄워져 있었다. 김수연 28세, 해외 유학파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내일부터 당신은 서유진이 아니라 김수연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유성 FNC의 자회사인 스페이스 U에서 신입 디자이너로 일하게 될 거다. 실력으로 증명해. 당신이 정말로 강민혁과 싸울 자격이 있다는 걸. 유진은 충격과 감동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숨을 곳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싸울 기회를 통째로 쥐어준 것이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혁은 나의 숙적이기도 하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의 대답은 비즈니스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유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민과 동질감을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유진 아니 김수연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대신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다른 오피스텔을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녀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스페이스 U에서의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의 무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시장 조사를 하며 업계 동향을 파악했다. 그녀의 재능은 금세 두각을 나타냈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동료들도 점차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에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강민혁과 태강그룹에 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훈이 제공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태강그룹이 SJ건설을 인수한 뒤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SJ건설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 컨셉이 어떻게 왜곡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보면서 그녀는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료를 축적해 나갔다. 그녀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지금 자신의 노력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강민혁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균열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은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비서를 통해 매일 그녀의 업무 성과와 생활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에 담긴 그녀의 행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전략을 가진 사업가에 더 가까웠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들은 태강그룹의 프로젝트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심지어는 유성 FNC가 그 틈을 파고들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야생화였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유진이 제공한 오피스텔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 그녀가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온통 서류와 디자인 도면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 특유의 충만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순간 잠에서 깬 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지애를 넘어선 서로를 한 명의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미묘한 떨림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조용히 올랐다. 유진, 즉 김수현이 실행한 첫 번째 계획은 태강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던 세종국립도서관 신축 프로젝트 입찰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SJ건설이 수년간 공들여온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강민혁은 입찰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SJ건설의 유산을 자신의 업적인 양포장하여 명성과 실리를 모두 챙길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디자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유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원본 설계도의 장점은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구조적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요소를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존 설계도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창조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완벽한 기획안을 권지훈에게 가져갔다. 지훈은 그녀의 기획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한 전문가의 집념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해 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중견 건설사를 비밀리에 지원했고 유진의 기획안을 그들의 이름으로 입찰에 붙였다. 입찰 발표 당일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여유롭게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무명의 건설사가 유진의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장내의 공기가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태강그룹의 디자인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진의 디자인은 압도적이었다.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명의 건설사가 세종국립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약수업체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태강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은 프로젝트 팀장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함을 질렀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의 정보가 샌 거 아니야.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안을 만든 거지? 그는 내부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구 SJ건설 출신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닥달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의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신과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일으킨 폭풍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단지 유성 FNC가 최근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느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조용한 승리의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지훈은 고급 위스키 2잔을 채워 한 잔을 유진에게 건넸다. 축하해, 김수현 디자이너. 완벽한 승리였어. 유진은 잔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건 그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것에 대한 작은 이자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이 잦아졌다. 늦은 밤 지훈의 서재에서 머리를 맞대고 태강그룹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진은 SJ건설의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했고, 지우는 자신의 경험과 자금력을 이용해 그것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격렬하게 논쟁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더욱 깊어졌다. 지우는 유진의 섬세함과 대담함에 감탄했고, 유진은 지훈의 냉철한 판단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유진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계속되었다. 태강그룹이 추진하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서는 현지 환경법규의 허점을 익명의 제보로 알려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시켰고,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서는 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터뜨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강민혁은 연이은 악재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폭군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태강그룹 내부는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비서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강민혁이 연이은 사업 차질의 배후를 찾기 위해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 팀을 고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추정망이 유성 FNC 쪽으로 서서히 좁혀오고 있다는 경고였다. 지훈은 즉시 유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꼬리를 잡을지도 몰라. 유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가 유성 FNC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듯 했다. 이제 수비만 할 수는 없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강민혁의 가장 큰 약점, 그리고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을 내리고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유진과 지훈은 나란히 서 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로서 강민혁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다. 연이은 프로젝트 실패와 익명의 제보로 인한 주가 하락은 태강그룹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압박을 가했다. 특히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주도 리조트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만 낭비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초조해진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SJ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친환경 건축 기술 관련 핵심 특허들을 불법적으로 담보 삼아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렸다. 그 특허들은 유진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SJ건설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이었다. 강민혁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오래전부터 태강그룹 소유였던 것처럼 꾸몄다. 이 정보는 지훈의 정보망을 통해 즉시 유진에게 전달되었다. 보고서를 읽는 유진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과 영혼을 훔쳐 더러운 돈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건 그의 무덤이 될 거예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이 불법 대출 계약서 원본과 특허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만 확보한다면 강민혁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문제는 그 서류들이 구 SJ건설 사옥 지금은 태강그룹의 별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회장실 비밀금고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강민혁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아버지의 비서로 잠시 일하며 얻었던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심야에 잠입하여 서류를 빼내오겠다는 것. 지훈은 결사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전문가를 보내는 게 낫겠어. 하지만 유진은 단호했다. 그 금고는 지정된 인물의 지문과 홍채로만 열 수 있어요. 아버지와 비서실장 그리고 저만 등록되어 있죠. 강민혁은 아직 그걸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확고한 눈빛에 지훈은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건물 외부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그날 밤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유진은 어둠을 틈타 구 SJ 건설 사옥에 잠입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장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책장 뒤에 비밀 패널을 열어 금고를 드러냈다. 지문과 홍채를 스캔하자 묵직한 금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계약서와 특허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시간에 그가 왜 여기에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건축 모형 뒤로 몸을 숨겼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아직도 그 유령의 꼬리를 못 잡았단 말이야, 무능한 놈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유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강민혁은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비밀금고 쪽으로 다가왔다.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금고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가 금고 앞에 섰을 때 그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머물렀다. 그는 코를 킁킁거렸다. 이 향기.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오늘 사용한 향수였다. 그와 약혼 시절에 그가 선물했던. 다행히도 강민혁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착각이라 여긴 듯했다. 빌어먹을 아직도 그 여자 망령에 시달리는 건가? 그는 열려있는 금고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자신이 아침에 확인하고 닫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필요한 다른 서류 몇 장만 챙겨 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유진은 건축 모형 뒤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서류를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유진이 약속된 장소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가량 연락이 두절되었던 탓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자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다친 데는 없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 고개를 젓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다시는 이렇게 무모한 짓 하지 마.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 그의 품에 안겨 유진은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끝에 터져나온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는 유진의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유진 씨.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게 들렸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차가운 남자가 어느새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혁은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회장실에 남아있던 그 희미한 향수 냄새가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의 공통점. 모든 것이 교묘하게 SJ건설과 관련되어 있었다. 마치 SJ건설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자의 소행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진과의 약혼 사진을 노려보았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울 수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여자.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니야. 그 여자가 이럴 리가 없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진 이상 그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진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서류들은 강민혁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권지훈의 서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류를 분석하며 마지막 공격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류들은 강민혁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SJ건설의 자산을 헐값에 빼돌린 정황까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그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기를 원했다. 증인이 필요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서류들을 뒷받침해줄 그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말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자 평생을 SJ건설에 바쳤던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강민혁이 회사를 인수한 직후 가장 먼저 쫓겨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작은 지방 도시에서 칩거하고 있는 그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박 부장도 죽은 줄 알았던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는 충격과 반가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는 망설임 없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가 살아계셨군요. 회장님의 원통함을 풀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박 부장은 유진의 보이지 않는 손발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던 구 SJ건설의 핵심 인력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두려워하던 그들도 유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 유진에게 전달했다. 내부 고발자들이 늘어나면서 강민혁의 성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과 지우는 이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한편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한나란시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은 치밀하게 덫을 놓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 그리고 김수연이라는 디자이너가 이끄는 스페이스 U가 유성 FNC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아낸 후 그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권지훈이 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김수연이라는 여자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디자인 스타일은 어딘가 모르게 SJ건설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녀가 제안하는 전략들은 SJ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수에게 김수연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라는 특명이 내려졌다. 그의 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강민혁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권지훈과 유성 FNC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유성 FNC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어 주가를 폭락시키려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성 FNC는 잠시 휘청거렸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의 냉철한 대응 덕분에 회사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강민혁의 공격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유진의 오피스텔을 찾은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평범한 연인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폭풍 전야처럼 도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힘들죠?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 그가 이렇게 발악하는 걸 보니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그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 유진. 내가 당신을 지킬 테니까. 그 말에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젠 저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우린 함께 싸우는 거니까. 며칠 후 마침내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태강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강민혁이 자신의 경영 성과를 자랑하고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언론이 집중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유진과 지훈은 그날을 디다이로 정했다. 박 부장과 내부 고발자들이 제공한 모든 증거자료 유진이 목숨 걸고 빼낸 계약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은 폭로 영상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주주총회 초대장이 두 사람 앞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유진은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아닌 스페이스 U 수석 디자이너 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것이었다. 강민혁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초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 그녀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한 채 던진 미끼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녀는 그 무대 위로 올라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됐네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국내 재계의 권력이 총집결한 듯 화려하고도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혁은 자신감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띄워진 화려한 그래프와 실적들을 가리키며 지난 1년간 태강그룹이 이룩한 위대한 성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최근의 주가 하락과 악성 루머들은 회사의 성장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비열한 흔들기일 뿐이라며, 그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오만한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다.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강민혁은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 자부하는 SJ건설 인수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부실기업이었던 SJ건설을 인수하여 우리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저 강민혁의 결단력과 비전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환호를 유도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강민혁이 인상을 찌푸리며 스태프를 부르려는 찰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강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 남자는 구 SJ건설의 직원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혁이 회사를 인수한 후 어떻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는지, 그리고 평생을 바친 기술을 헐값에 빼앗겼는지를 담담히 증언했다. 이어서 박진수 부장이 나타나 강민혁이 SJ건설의 자산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영상은 유진이 목숨을 걸고 빼낸 불법 대출 계약서와 특허 담보 서류의 클로즈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 결혼식 날 아침 유진이 문틈으로 들었던 바로 그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인 내가 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멍청이일 뿐이지.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위에 강민혁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는 설마. 여성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당신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 서유진입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강민혁의 얼어붙은 얼굴을 비췄다. 교진말 이건 쇼야, 저 여자는 가짜야.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발악을 차갑고 침착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가짜는 당신이죠. 구원자인 척하며 한 가문을 파멸시킨 당신의 그 위선적인 가면 이제 벗을 시간이 됐어요. 바로 그때 권지훈이 변호인단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 뭉치를 꺼내 이사회 의장에게 건넸다. 여기 강민혁 회장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한 모든 법적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희는 주주들을 대표하여 강민혁 회장에 대한 긴급 해임안을 발의하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과 지훈을 번갈아 노려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내년이었어. 그리고 권지훈 내 놈까지.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힘없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단 몇십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혼란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유진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스러웠던 장내가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저는 오늘 빼앗긴 제 이름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SJ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는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을 모든 주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키고 섰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보호가 없어도 스스로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안도와 신뢰, 그리고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6개월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강그룹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강민혁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그의 얼굴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서유진은 방청석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보다는 길고 길었던 악연을 마침내 끊어냈다는 씁쓸한 안도감이 자리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건설해야 할 시간이었다. 태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SJ건설은 임시 주주총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시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약혼녀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선 리더였다. 그녀의 취임 일성은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아버지의 창업 이념을 계승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경험 부족을 우려했지만 유진은 실력으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그녀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으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 대신 현장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더 자주 입었다. 직접 건설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작은 문제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회장님 딸로만 여겼지만 곧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성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한때 강민혁의 포갑 아래 신음하던 SJ건설은 유진이라는 새로운 구심점 아래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갔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회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까지 구해낸 것이었다. 주말 오후 유진은 오랜만에 본가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서 회장은 몰라보게 성장한 딸의 모습을 대견하고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비가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구나.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걸요. 그리고 이젠 제가 아버지를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서 회장은 조용히 서재에서 낡은 설계용자 하나를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이제 이건 내 것이다. 네가 이 아비의 꿈을 이어다오. 유진은 두 손으로 소중히 자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SJ건설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권지훈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재계의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유성 FNC와 SJ건설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주었다. 지훈의 차갑던 얼굴에는 유진을 만난 이후로 부드러운 미소가 머무는 날이 많아졌고, 유진은 그의 곁에서 비로소 완벽한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피어났기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깊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새롭게 리모델링한 SJ건설 사옥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풍경이네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풍경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말을 할 줄 아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진심을 담아 담담하게 말했다. 서유진,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들어와 빛이 되어주었지. 이제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두 개의 건물이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된 심플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SJ건설과 유성 FNC 그리고 유진과 지훈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준 것처럼 내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주겠어. 유진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꺼이.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던 한 여인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운명과 함께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